구조개혁을 미루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지름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엄청 센 말이에요. 7년 동안 올랐는데 6개월 내린 게 그게 맞아요? 6개월 내리고 다시 가요? 우리나라가 무슨 경제 성장률이 10% 20%입니까? 여러분 소득이 지금 뭐 10% 20% 늘어요?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해명을 잘 못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내다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왜냐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 5월 한 달 내내 하락이 훨씬 많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뭐 카페 개설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가입하셔서 좋은 인사이드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니인사이드 화이팅! 한국은행의 금리 움직임은 우리 뉴스에서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금통위 다 동결해서 5개월, 6개월째 들어가죠. 계속 동결이잖아요. 그런 워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금리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1조에 나옵니다. 한국은행법에 1조에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 안정에 있다. 국민의 복지와 이걸 위해서. 이게 1조예요. 워딩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은 기본이고 금융 안정도 고려하겠다고 한 게 뭐냐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부터예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안 올리게 되면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고 가처분 소득, 소비 주체들이 대중 백성들이 가처분 소득이 줄면 이자 부담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갚을 능력이 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주택을 살 능력도 안 되죠.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조정에 민감하거든요. 금리가 물가가 오른다고 팍팍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놔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금리를 알맞게 해줘야 그러면 물가가 좀 내려오게 되면 소득이 나가는 돈이 줄게 되잖아요. 물가가 만약에 100원짜리가 50원 되면 어떻게 돼요? 100원 쓰던 거 50원만 쓰면 돈이 50원이 남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 쓰면 국가 경제에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으로 돈이 돌겠죠? 그런 흐름의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은행은 발권행위와 금리 안정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좀 많이 안 올렸어요. 미국에 비해서.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노동자가 있어요. 노동자가 있는데 한 노동자가 여기는 1,000원을 준대요, 일하면. 근데 여기가 1,500원을 준대요. 그럼 당연히 1,500원 해준다 하겠죠. 알바비로 말할게요. 1,500원 준다면 여기 가서 일하겠죠? 근데 여기도 1,500원을 준대요. 그럼 헷갈리죠. 그럼 어디 갈까요? 주인이 좋은 데라든지 환경이 좋은 데가 똑같으면. 자,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을 볼게요. 그럼 우리 전 세계가 지금 뭐 환율 전쟁을 좀 살짝 하고 있는데 돈을 갖다가 한국에다 맡기니까 지금 몇 프로예요? 기준금리가 3.5%를 줘요. 그죠? 미국은 5.25를 줘요. 그럼 돈을 어디로 가져가죠? 미국으로 가죠. 그럼 돈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 근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 돈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주식을 샀던, 우리나라 은행에 빌려줬던, 뭐 들어와 있겠죠, 돈이. 어떤 형태로, 그죠? 증권을 샀던, 채권을 샀던. 그 돈들이, 여기 3%밖에 안 주잖아요, 3.5밖에. 그럼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외화 자본 유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이익이 높은 곳을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도 집에서 있는데 이 친구가 나 1,000원 빌려주면 100원 이자를 준대. 이 친구가 200원 준대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200원을 준대는데 얘는 믿음이 안 가. 그럼 100원짜리 하겠죠. 요즘 뭐 개발도상국이나 이렇게 좀 시끄러운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20% 이자 준다면 돈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주죠. 그럼 미국하고 한국하고 있으면 어디가 더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프랑스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한국에다 돈을 투자하고 싶어요. 똑같을 때. 미국이 낫죠? 그런데 금리도 더 높아. 그럼 어디다 해요? 당연히 미국이죠. 돈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외환보유가 모자르면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간다면 뭐예요? 1달러에 1,000원을 바꾸던 건데 환율이 올라가면 1달러에 1,500원이요. 근데 전 세계는 달러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1달러짜리 우유든 무슨 뭐 옛날엔 1,000원만 주면 되는데 1,300원을 줘야 되니까 내 월급은 그냥 1,000원이면 마이너스 나죠. 환율하고 금리하고 다 연결됐단 말이에요. 너무 민감한 거예요. 물가도 작고. 그런 상태에서 하는 총재가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뭐 성과급을 해가지고 악마화했잖아요. 그 금융기관들을.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이 또 알아서 좀 납작하셔가지고 좀 낮추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때 좀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이창용 총재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구조개혁을 미루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정부가 하는 거고요.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에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동시에 발을 맞춰서 경제 상황 말씀드린 거를 잘 맞추려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구조개혁도 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부채가 많고 이러면 기업들도 조정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빚진 거를 빚으로 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큰일이 터지죠.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구조개혁을 미루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지름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엄청 센 말이에요. 부동산에 과잉 투자한 사람들은 당연히 정부가 금리를 올리면 능력이 안 되면 정리를 하겠죠. 집값에 조정이 일어나겠죠. 그 얘기를 돌려서 한 거예요, 총재가. 구조개혁을 미룬 채 그 얘기를 대놓고 제 생각이에요.
이거 최대 기준입니다. 대놓고 집값 부양 정책 그만에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연결해 보면 가능한 얘기죠. 구조개혁을 미룬 채 재정과 통화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이 얘기는 경제를 버티려고 하는 건 나라 망치는 게 지름길이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금리 동결 못하겠다의 선전포고일 수도 있어요. 구조개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비 기업은 청산해야 되죠. 이자가 8%를 내다가 힘들어가지고 쓰러져가는 기업이, 그래서 이자 8% 내는 건 뭐예요? 영업수익이 5%예요, 만약에. 8%를 못 내면 결국은 파산이죠. 그럼 파산해야죠. 그래서 새 출발하지. 빚덩어리니까. 근데 8%인데 갑자기 금리가 3%가 됐어요. 그러면 5%를 보니까 3% 갖고 2%가 남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업이.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양면의 칼날이에요. 근데 그 유지가 뭐예요? 저금리 때문에 유지하는 거예요. 고금리 때도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기업의 영속성이 있고 발전성이 있는 거지. 그걸 못 버티는 건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구조개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금에 맥주 한잔 할 때 세 잔에 다는 게 아니라 거품 쌓이는데 따르면 그게 따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계의 역사나 경제 역사나 자연의 이치를 봐도 거품은 없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거품을 안 없애고 버티고 있으니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창용 총재가 좋은 어순으로 화법을 했다고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또 외화 유출이 안 됐다. 옛날 글로벌 때, IMF 때 우리가 환율이 막 높을 때도 금리가 역전이 된 적이 2번 있어요. 지금도 역전이 됐는데 그때도 외화 유출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럼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 우리 경제가 펄펄 날 때예요. 우리나라에 주식으로 갖고 있던, 채권으로 갖고 있던 이자율도 어느 정도였다가 주식으로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달러가 주식으로 들어오면 얘가 순환하면서 우리 달러 보유에 보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그럴 수가 있죠. 왜? 현대자동차가 뭐 전 세계에서 막 수출이 늘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죠? 조선이 막 세계 1위고, 조선 수조 우리가 1위였단 말이에요, 세계 그 당시만. 이런 것들이 호재가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안 빠져나간 거예요. 왜? 경제 성장률은 여기가 3%인데 미국이 5%인데, 이거 뭐 주식은 8%네? 이득이? 그럼 주식에다 두면 되죠?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이 총재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연결되는 힌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성장으로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호주, 캐나다와 비슷한 뭐 이런 얘기, 호주, 캐나다 다 금리 올렸어요. 4.1%, 4.2%로. 그럼 가겠다는 얘기인데, 자꾸 이 얘기를 언론에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기능을 약간 간섭하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정부에서. 정부의 재정통화정책, 부동산 연착륙, 건설사 망하는 거 도와주는 거, 다주택자 여기에 동조해달라는 무언의 압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여기서 정부가 그런 재정정책을 쓰더라도 통화정책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 힘을 못 쓰거든요. 총재님도 참으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머리 아프죠. 둘 중 이런 얘기 과도한지 뭐죠. 시나리오가 2개가 떠오르죠. 하나는 총재직을 때려친다. 두 번째는 그동안 내가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 정부도 이해할 거다. 그냥 우리는 0.7로 이어 올린다. 다행히 미국이 안 올리면 어떻게 버텨보겠지만 힘든 거예요. 미국이 이번에 올린다 그러면 인제는 더 못 버티고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연체율이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말이 나오잖아요. 구조개혁을 미룬 채. 이게 답이에요. 그 구조개혁은 우리가 평소에 듣던 회사 구조개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개혁도 우회적으로 표현하셨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여러분? 구조가 좀 이상하잖아요.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집을 들고, 그러면 주식해가지고 그분들도 돈 빌려줘서 신용융자 계속 5년 동안 도와줘야죠. 똑같은 돈이라면. 왜 청년들을 안 도와주고 그냥 시장에 맡겼어야 되는데, 명분이 하나 있죠. 이게 금융 시스템으로 이전이 돼서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팔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극단 선택을 하고 생활을 포기할 것 같아서 우리는 구조개혁을 하겠다. 그게 더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다시 살아나는데. 지금은 집값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은 지금이란 얘기고, 올라왔죠 벌써. 근데 올라온 수준이 예전에 우리가 최고점이었던,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었다. 그러면 이게 서울은 한 4억이나 3억 5천까지 내려갔었고, 인천이라든지 송도라든지 안양, 수도권 일대는 그게 거의 뭐 5억짜리가 한 2억 5천까지 내려갔죠. 반토막 났었죠, 한때. 쭉 올라온 것이 지금은 어떠냐면 서울.
서울이 오른다기보다는 상승 전환은 못했습니다. 사실 보도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서울 몇 주 동안 0.0 상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강남 집값이 싸도 10억인데 10억짜리가 30만 원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통계 의미는 있는데 더 결정적인 건 그 통계가 잘못된 통계입니다. 주간 통계가. 월간 통계로 5월은 여전히 서울 하락입니다. 전국이. 그거는 보도에 또 많이 안 나오잖아요. 매번 주간만 해요. 주간은 통계의 신뢰성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다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 5월 한 달 내내 하락이 훨씬 많았어요. 6월 달도 지금 하락이 더 많아요. 그런데 계속 서초구는 몇 주째, 5주째, 6주째 상승이라고 기사가 뜨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왜? 10개가 있는데 7개가 다 하락이면 이게 상승이 될까요? 얼핏 예를 들면, 그럼 2개, 3개가 3배, 4배 오르면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부동산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해명을 잘 못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간 통계를 폐지하라 그랬어요. 폐지하라 그랬는데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그분들 통계부 부장님, 과장님 다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랬죠. 아니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 또 유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파시려는 분도 갑자기 나는 한 10억이면 되는데 집값이 1억 올랐다고 신문에 나오고 부동산도 11억에 팔으라고 하는데 막상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는 사람도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서 멈칫하고 파는 사람은 올라갔구나 해서 호가를 올렸더니 사람은 안 오고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혼돈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지금 질문처럼 지금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르고 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말씀드린 것은 서초는 하락인데 상승이라고 오류, 좋게 얘기하면 오류, 나쁘게 얘기하면 왜곡된 통계를 갖다가 계속 보도에 홀리니까 일반 사람들은 헷갈리죠. 그리고 실제로 서울 25개구 중에 14개, 15개구는 하락이에요. 그럼 그 기사도 같이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건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0.03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결정적으로 KB 통계는 하락입니다. 하락폭이 확대가 됐어요. 저번 주에. 오늘 이제 또 나오는데 요번 주도 이제 하락이면 부동산은 진짜 그 통계에 대해서 더 이상 보도 자료를 안 내는 게 좀 맞다고 보고 그래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지금까지 맞는 것 같죠. 언론상으로. 데이터도 최저점에서 좀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송파나 강동, 인천, 송도 같은 데 많이 떨어졌거든요. 막 35%, 50%까지. 그랬다가 한 10%, 15%씩 올라왔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계속 올라가냐?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좀 올라왔다. 바닥에서 좀 올라왔는데 이게 상승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했다. 아직도 하락 중이다. 전국이.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하락 중. 그리고 서울이 0.03 이거는 확실한 통계가 아니다. 다 지난 5월 통계도 서울은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도 KB도. 그건 또 보도에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간 통계를 무시하십시오. 월말 통계, 우리 머니인사이드와 또 저도 개인 유튜브 하거든요. 좋은 분들 많잖아요. 부동산 팩트, 진실되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분들 거 봐주시면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여러분 본인만 알지 마시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야 그들의, 제가 말하는 그네들의 작전에 속아 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2의 영끌이 될 수가 있어요. 영끌2예요, 이거 어쩌면. 7년 동안 올랐는데 6개월 내린 게 그게 맞아요? 6개월 내리고 다시 가요? 우리나라가 무슨 경제 성장률이 10%, 20%입니까? 여러분 소득이 지금 10%, 20% 늘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언론의 친시장적인 보도들이 융단 폭격을 하다 보니 또 그 와중에 통계도 오류성, 조작성이 많은 통계까지 인용이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느끼기에는 오르나 막 이러지만 실제 시장 상황은 많이 내려간 게 잠깐 반등한 거고 여전히 하락 중이다. 다만 송파, 강동은 조금 0점 몇 정도 올라왔어요. 왜? 주위가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이게 꺾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밝혀지면.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계속 느는 게 약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힘이 좀 약해져가지고 9월에 역전세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역전세난과 겹쳐가지고 제가 볼 때 한 7월에서 9월 정도 되면 좀 다른 뉴스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넓혀가자 집값 하락기에 갈아타기 나선 강남 주민들. 강남 주민들이 이 기사의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주로 이제 이참에 넓혀가자 강남 주민들 이렇게 섹터가 정해졌잖아요.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 같은 데가 만세대예요. 일반 아파트 한 20개 동네가 있는 거죠. 그죠? 500세대짜리. 그러면 500세대에서도 내가 여기서 살다가 1층에 살다가 9층으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세대면 그 확률이 많이 높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9제곱미터에 사시던 분이 84제곱, 32평형으로 25평에서 32평으로 이렇게 자기 평수를 늘려가지고 이사 가는 분들이 꽤 조금 나온 거예요. 단지에서 뭐 몇 분 정도씩 이렇게. 그걸 또 기사를 만든 거예요. 굳이 그것을 타겟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역으로 이 기사가 똑바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0제곱미터에 살다가 나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들어갔으면 나간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추적해야죠. 그분이 만약에 사업이 망하건 레버리지를 많이 써가지고 다른 지방 갈 수도 있잖아요. 빚 갚고, 그죠? 그거랑 같이 써줘야지. 그러면 100개의 사례가 있는 중에 그런 사례들만 모아서 이 기사를 콕 집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라면 서울 시내 25개를 조사해서 단지에서 단지로 이사간 사람, 단지에서 딴 데로 간 사람, 딴 데로 가는데 더 좋은 데로 간 사람, 여기처럼, 아니면 딴 데로 갔는데 더 안 좋은 데로 된 사람, 이걸 다 조사한 다음에 기사를 써야 이게 기자로서의 제대로 된 기사지. 그것만 딱 집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하락 거래가 8개인데 신고가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 신고가 터져. 기사는 딱 쓰고. 8개는 하락.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건 안 쓰잖아요. 지금은 언론의 어떤 생명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영국에서 그 언론 신뢰도 조사하는 기관에서 지금 2년인가 3년째 전 세계 꽁치잖아요. 뒤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건 좋은 게 아닌데 그걸 1등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자분들도 좋은 분도 많은데 10년 지나야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구조 자체가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개인의 진짜 값어치는 가치와 행복은 신념을 지키면서 자본주의의 최소한을 활용해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정도 하고 자기의 삶에 대한 신념과 공익을 위한 일을 할 때 제일 성공한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그냥 맨날 통장만 쳐다보고 50개, 100개 이런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보면 돈 많이 벌잖아요. 벌면 이혼하더라고. 돈 적게 번 분들은 덜 이혼해요, 제가 볼 때. 그쵸? 알맞게 있으면 이혼 안 하고요. 그죠? 그 돈이 전부 좋은 건 아니니까 다주택자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도 적정한 선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한번 사랑해야죠.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아파요.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건강해야 돈 없이도 자연을 보고 사시사철을 보고 자녀가 있다면 손자 손녀를 보는 게 낫지. 돈은 1000억이 있는데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그 병원에 있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조화를 맞춰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수단이 목적을 해야 하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선진국을 가면 그 가치가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우리의 과도기예요. 워낙 어려운 시절에서 급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힘들 때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속 뭔가 삶의 빈 구석을 느끼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이게 이제 한 10년, 15년 지나면 제가 볼 땐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낀 저 같은 세대들은 이러면 안 되는 데를 술자리에서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하거든요. 야, 이거 우리나라 이러면 안 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민이 원래 제일 애국자잖아요. 그게 한 15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특례보금자 이론으로 정부에서 40조 풀었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대출 액수가 한 2억 5천에서 3억 수준이더라고요. 계산하면 한 5만 채가 나와요. 계산해보면. 5만 채인데 서울하고 수도권이 50% 되니까 그러면 한 3만 채 정도가 서울 수도권에서 소화가 되겠죠. 대충 계산하면. 그런 식으로 몇만 채는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천, 경기 일대가 지금 뭐 12,000 갔으니까 3-4달 갔으니까 거의 약간 소진됐어요. 사는 사람들이 특례보금자 이론 해당자들, 무주택자인데 그 DSR에 제외가 됐잖아요. DTI는 보는데 그분들이 반반인 거죠. 이거 집값이 더 오르면 못 사는데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대출도 안 돼. 폭이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좀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능력을 넘어서는 걸 대출해 주겠대, 나라에서. 그러면 혹시 오를지도 모르잖아요, 집값이. 그런 알량한 탐욕으로 그래, 안 올라도 좋아. 그냥 내 집 마련하면 되지. 그러고서 정부가 다행인 게 고정금리 4%인데 금리가 만약에 내려갈 때 그거를 대환해주는 조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똑똑하신 젊은 분들 중에 내 집 마련 생각이 있다가 투자 망한 데까지 있는 분들은 이걸 쓰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좀 있고, 근데 그 금액 중에 원래대로 하면 몇십만 채가 더 돼야 되는데 대환 대출을 했죠. 우리 레버리지를 많이 써가지고 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특례보금자의 돈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39조 6천원, 한 4조 40조 되는데 그 중에 반은 또 그분들이 다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더 살 수 있는 게 지금보다 거래량이 2배로 늘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안 도와줬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도와줬으면 보세요. 안 도와줬으면 능력이 안 돼서 집을 산 사람들은 그게 경매에서 나오면 집값이 더 내려왔겠죠. 더 내려왔으면 이 특례보금자로 집을 살 수 있는 무주택 청년들은 더 많아질 수 있죠. 집이 많아지고 싸지니까. 그거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좋은 뜻이에요. 영끌해가지고 어렵게 사신 분들 도와준다.
말은 좋은데 그 영끌한 부류는 10에서 5%잖아요. 피해가 나머지 50%한테 가잖아요. 무주택자 50%,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럼 어디가 더 민주주의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한번 생각할 필요는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새 신고가, 거래가 많이 나온 것 중에요. 결정적인 게 그림 하나 이제 있을 텐데, 잠실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건 정도가 계약을 해서 신고가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주간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등기를 할 거 아닙니까? 바로는 안 하더라도 보통 3개월이면 하겠죠? 보통. 근데 이게 6개월이 지나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하죠? 그 비싼 집을 샀는데, 신고가에. 어떤 바보가. 통상적으로 보면 좀 비싼 동네 집들은 사면 그 다음날 일주일 안에 다 해요. 근데 어떤 집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10건 중에 한 건도 등기가 안 됐고 1, 2, 3월 달에 한 거예요. 4월에. 또 잠실에 엘리트라고 있어요. L3 센츠 트리즘이라는 아파트 대단지들이 있는데 5천, 6천 세대짜리. 거기도 다 합쳐가지고 한 42건이 좀 높은 가격. 요새 호가 높은 거 있잖아요. 그 가격으로 다 거래가 된 게, 그거를 갖다가 조사해보니까 등기된 게 없는 거예요. 3분의 1도 안 된 거예요. 나머지는 뭐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알아냈습니다. 저도 신기했는데, 가짜 신고도 있지만, 정부에서 기억나시지만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해주고, 실거주 의무 폐지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분양에 대해서. 근데 그때 집값이 좀 내려온 상태에서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려는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영끌 때 납부기간 팔아모아가지고 돈 좀 버내드리죠. 이 다주택자들이 좀 빠졌으니까 이것도 들고 가면 번 게 있으니까, 번 돈이니까. 이거 날라가도 잃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요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취득세 중과가 세요. 막 4%, 8% 이래요. 3주택자는 막 8%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20억이면 얼마요? 엄청난 돈이에요. 1억, 2억이에요. 막 돈이. 그러니까 크잖아요. 딱 샀어. 근데 그거를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연초에. 취득세 중과 완화하겠다. 그 말만 믿고 산 거예요. 그때 1월 달에. 샀는데 지금 여야 사이가 좋아요. 취득세 그 조항은, 양도세 조항은 법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율을 조정하려면. 법을 통과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국민들한테 비판받으면서 뺏긴 지금 야당이죠. 민주당이 과연 집값 올리는 정책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럼 타결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되면은 지금 사는 건 뭐예요? 진짜 투기성이 아니고서야 그걸 확인 안 하고 사겠습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 사겠어요, 여러분? 확인하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기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는 계층이 무주택자 특례보험자리 이런 그분들하고 투기성, 투자성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가세한 건 맞아요. 맞는데도 거래량이 평년에 반토막 수준이 안 돼요. 반토막밖에 안 돼요. 예전에 이런 대책을 썼을 때 평균 거래량이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토막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수요가 예전에 비하면 4분의 1토막이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힘이 약하다. 가을, 겨울 가면 추가 조정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요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집을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실수요자들은 아직 따라붙지 않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30 세대들이 40% 50% 샀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개 거래될 때 매번 좀 부동산의 상승기가 좀 막 붐이 일어날 때는 10,000에서 한 18,000개 사이가 거래가 돼요. 서울 아파트가. 한 달에. 10,000개가 거래가 될 때 30%가 2030이라면 몇 개가 거래가 됐어요? 3,000개가 거래가 됐잖아요. 지금 3,000개가 거래가 됐어요. 60%가 만약에 2030이 샀다. 난리 났죠? 그럼 몇 개예요? 1,800개예요. 그럼 예년에 비하면 어때요? 반토막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저효과를 이용해가지고 기사들이 2030이 대거 진입 이렇게 호도하는 거예요.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